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중동 지역이 또다시 살얼음판입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결국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공격으로 자신들의 지휘관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란마저 참전을 한다면 말 그대로 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란은 아직 신중해 보입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날아드는 미사일 수백 발을 아이언돔이 막아냅니다. 일부 농가에는 떨어진 미사일에 불이 났고 고속도로에는 드론이 날아와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5시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 320발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지난달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이스라엘 11개 군사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가 로켓 200여 발과 드론 20대를 발사했고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 한복판에서 헤즈볼라 지휘관 슈크르를 그 이튿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를 암살한 배후로 지목되며 중동은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신중 입장 속에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حمایت ما از مقاومت و همه گروه‌هایی که در محور مقاومت قرار می‌گیرند همه کشورهایی که در حوزه مقاومت قرار می‌گیرند یک اصل تغییر ناپذیر هست و ما به این سیاست اصولی خودمون 헤즈볼라의 공격 뒤 다시 시선은 이란 대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사실 이번 헤즈볼라의 대규모 보복 공격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상대의 공격 징후가 확인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스라엘 본토에는 48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곳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4시 반쯤 레바논 헤즈볼라 거점 250곳을 폭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포착해 선제 타격했다는 설명입니다. The IDF identified Hezbollah terrorist organization preparing to fire missiles, rockets towards Israeli territory.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전투기 100여 기가 출격해 로켓 발사대 1000여 기 등을 폭격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엔 오전 6시르기에 48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פיקוד העורף, אנחנו נחושים לעשות הכל כדי להגן על המדינה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ולהמשיך לקיים כלל פשוט.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다만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텔아비브 국제공항은 한때 운항이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공방은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란 평가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엔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특히 수도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증가했는데 당연히 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뒤늦게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결혼 4년 차 36살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주거 환경과 직장과의 거리를 따져 고른 아파트는 15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자 부담에도 4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는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대출을 많이 내서 하게 됐습니다. A씨와 같은 20, 30대 영끌 매매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 등 과열된 주택 시장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겁니다. 서울 전반적으로 많이 돼요. 금리도 개의치 않으신가 봐요. 금리보다도 최근에 이제 분양가들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물가 생각을 해도 가격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9조 7,501억 원으로 한 달 사이 8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미 6조 원이 더 늘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제 커졌고 서울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MZ세대의 주택 매입 비율이 43%나 돼요. 지방 수요도 가세를 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였던 2021년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은행권은 부랴부랴 대출 자체를 틀어막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은행권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섰는데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조짐입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최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6.05%, 두 달 새 하단 금리가 0.7%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하락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동안 예금 금리는 내리며 올 상반기 예대 마진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겼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에 개입 의지를 드러낸 건 이례적인데 가계대출 부담을 키운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현행 대출 규제책인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40%로 제한된 한도 자체를 더 낮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SR의 전세자금 대출 같은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대출 총액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위기 와요. 다만 대출을 옥죄는 수요 억제 정책보다도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여권을 향한 친일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이 이번엔 현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쟁 기념관과 일부 지하철 역사에 있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권에선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와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코로나 확진 전에도 독도 방어훈련의 비공개 실시를 겨냥해 영유권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자 독도로 친일 공세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은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담 정치가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 공격을 위해 독도를 끌어들이는 게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문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실체가 있냐는 것이겠죠. 민주당은 공공시설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들은 노후화로 인한 철거였고 보수 절차를 거쳐 재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입니다. 2층 복도 앞 공간을 관람객들이 지나다닙니다. 이곳 복도 공간에는 가로 80cm, 세로 50cm의 독도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지난 6월 6.25 관련 전광판으로 대체됐습니다.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무엇보다 10년 이상 전시가 진행되면서 노후화로 조형물 표면이 벗겨지는 등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전시 공간이 아니고 복도 공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동선에 조금 방해가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너무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독도 조형물 외에도 방산 장비, 병역 명문과 관련 전시물 등 모두 6개가 비슷한 이유로 정리됐습니다. 국방부와 기념관 측은 보수 작업을 거쳐 독도 모형물을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광화문역 등 6개 지하철역에 지난 2009년부터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도 지난 5월과 8월 철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모두 리모델링을 진행해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은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공개됩니다. 다만 앞서 백호 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눈물로 호소했던 순직 공무원 연금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든 여성. 지난 6월부터 유족연금 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입니다. 한 상사는 전사한 이후 상사로 진급 추서됐지만 연금은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춰 지급받고 있습니다. 1계급 특진을 왜 해줬는지, 물론 그 돈이 얼마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명예를 고취시킬 수 있고. 당정이 김 씨의 요구대로 순직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사후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 상사처럼 제도 시행 이전 대상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군경이나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당정은 또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이 요청했고 정부도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해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야채와 과일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보게 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우려를 덜기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는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 제도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참가자가 대회 도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영 종목을 치르던 중에 실종됐는데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행사장 입구에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여주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수영 도중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뒤 119 구조대가 대회장 인근 남한강에서 남성을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회는 중단됐습니다. 수영하다가 실종돼 갖고서 1시간 반 만인가 찾았어요. 처음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명뗏목에서 조명탄을 발사하셨습니다. 조명 전원 다행히 다친 부분 없이 건강하셔서. 해경은 기관실 쪽에서 불이 시작되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의 한 술집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에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경찰관들이 주변 시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들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구급차 안에선 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 국적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 출동 자체를 신경질을 했어가지고 병원 이송하셨네요. 범행 후 용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오늘 0시 30분쯤 인근 모텔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를 다 빼가는 피싱 사기가 여전합니다.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이 사전에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어떤 서비스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사업가 송모 씨는 3년 전 아들의 대학원 등록금을 간편하게 이체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1억 원이 실행돼 큰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저는 정신과 충격을 받았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링크도 무서운 거예요. 송 씨가 받은 문자는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피싱 사기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해서 돈을 빼가는 수법 등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몰래서 경찰서도 가고 금감원에도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저축은행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안심차단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은행 등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대출 신청이 모두 차단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해지할 때도 직접 영업점에 와야 합니다. 9월에는 인터넷 뱅킹과 보험으로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발명자가 정권의 강요로 특허권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발명자는 숨졌지만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직물 특수 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신모 씨는 1969년 특허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홀치기 작업이 집단화돼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그 전망이 좋은 부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업체들도 신 씨가 발명한 홀치기 기법을 모방해 원단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신 씨는 경쟁업체 26곳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8일 1심 법원으로부터 5억 2,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경쟁업체들이 당시 상공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판결로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건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신 씨는 바로 다음 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계속된 가혹 행위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난 신 씨를 대신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각서에 날인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저지른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972년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목숨을 잃은 피해자 2명의 안타까운 사연은 아직도 잊히질 않는데요.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최원종 사건 유가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조금이 무엇이고 또 유가족이 꺼리는 이유가 뭔지 구자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국가에서 주는 구조금을 유가족은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보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원종 사건 피해자인 고 김혜빈 씨의 부모님은 외동딸을 잃은 충격으로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가계 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최원종의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그걸 안 받고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는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말 그대로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인데 어떻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국가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우선 지급되고요. 이후 가해자에게 자진 납부나 가압류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구상권에 따라 이 구조금을 변제하게 되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우려해서 구조금을 받지 않는 거라면 실제로 법원에서 참작 요소로 본 사례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에서 예비 신부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남성이 구조금 약 4,200만 원을 변제한 걸 참작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아예 변제도 전에 구조금을 받은 것 자체가 참작된 판례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에서는 유족들이 구조금을 수령했고 남성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 요소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있으면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구조금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조금 변제가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판례들이 있는 만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는 회복을 위한 구조금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구조를 받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서 사실상 형사사법 정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요. 네, 유가족들이 참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은데요. 보통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되는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 주간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무더위 속에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고궁을 찾은 나들이객이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눕니다. 30도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와 입을 모두 가렸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다시 꺼낸 겁니다. 요즘요 또 새로운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썼어요. 제가 지금 조부모님 댁에 잠깐 살고 있어서 옮기면 안 되니까.
주말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 거리에선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마스크를 썼습니다. 因为新冠疫情，所以我担心我在韩国感冒，所以我戴口罩。 8월 셋째 주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1,400명을 넘겨 한 달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마스크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한 손님 수로 따지면요. 7월에서 8월에 54%. 평소에는 신경을 잘 많이 못 나가니까 행사에도 많이 나가니까 재고를 둬야 할 정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약국엔 진단키트를 판매한다는 안내문까지 다시 걸렸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 치료제 17만 7천 명분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무선 통신 시대가 열린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엔 전봇대 700만 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 전봇대 사이로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전선 탓에 정전과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7이 그 실태와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와 류태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섬광이 번쩍하더니 불꽃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 4월 고성산불로 축구장 1,750개 면적이 탔는데 노후된 전봇대 전선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선로 자체가 다 지중화가 됐다고. 공사 그 구간은 한 3.5km 정도. 전봇대 전선에서 화재가 비롯된 건 지난 10년간 2,340건으로 매년 평균 23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도심에 어지럽게 얽힌 전봇대 전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하고 막 얼기설기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좀 위험할 것 같아. 태풍 오고 그럴 때.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선 까마귀가 전봇대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300여 세대에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재는 보수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까마귀나 외부 이물질 등의 전선이 노출돼 있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조류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합선을 일으켜가지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 개폐기 있는 부분이 노화돼가지고. 전문가들은 낡은 전봇대와 전선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지난해 4월 87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던 서울 은평구입니다. 전봇대에 설치된 전력선 보호덮개에 빗물이 들어간 게 원인이었는데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골목길엔 여전히 전선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여기 쪽이 얼게 털고 저기 변압기 같은 거를 기둥에 이렇게 보면 변압기 이 전원선에 매달렸죠? 이렇게 기울어서 전봇대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직선거리로 1km 구간의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데 15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어지럽게 지나가는 서울 은평구의 지중화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성남시 분당구는 지중화율이 95%로 수도권에서도 편차가 큽니다. 현재 국내 전선 지중화율은 20%로 62.5%인 영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칩니다. 다른 나라의 도심 지역에 비하면 좀 낮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의 지중화만 진행해야지. 한국전력은 전국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38만 개, 4만 킬로미터 분량부터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이 크게 늘었죠. 지진에다가 태풍도 잇따르면서 다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지진주의보가 발령됐던 이번 달에도 138만 명 넘게 일본을 찾았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출국장에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도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분주합니다. 엔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접근성이 좀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됐던 거였어가지고. 상반기에만 444만 명이 찾을 만큼 뜨거운 일본 여행 열기가 대지진 우려와 폭염에도 식을 줄 모릅니다. 이번 달 일본 여행을 떠난 관광객 수는 138만 5천여 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고 지난달과 비교해도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를 내린 기간에 일본 노선 이용객은 27% 늘었고 광복절 연휴에도 작년보다 21% 많은 27만 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엔화 환율과 국내 휴가지의 높은 물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근거리적인 일본을 향하는 예약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일본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여행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때 아닌 극장 영화 티켓값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가 영화표 값이 비싸다고 말하자 카이스트 교수가 모르는 소리라며 출연료 기부라도 해봤냐고 저격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영화 파묘로 1,000만 관객을 모은 배우 최민식 씨.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영화관 가격이 비싸서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것 같다며 그 돈이면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내리세요. 그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은 나래도 안 가요. 최 씨의 말이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SNS에 모르는 소리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래도 내린다며 코로나 때 어려운 극장을 위해 출연료를 기부한 적이 있느냐고 저격한 겁니다.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권하는 영화가 있을 때는 그래도 보러 가는 편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덜컥 가게 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내려라라고 또 쉽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나. 왜냐면 모든 게 지금 물가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 3곳이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원석의 레임덕입니다. 네,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레임덕입니까? 네, 일단 앞서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또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가 있었죠. 예, 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발 3년 6개월 만에 그제 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하고도 국회에는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게 문제가 됐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네. 김 전 대법관 스스로도 거짓 해명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환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예, 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을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소환 역시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대검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원석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송경호 검사장이 나가고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는데 이창수 체제의 중앙지검이 대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각종 미뤄졌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예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사 말고도요, 이 전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도 최근에서야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가 진척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 3년 만에 최근 일부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검찰이 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들입니다.
이 총장은 임기 동안에 현직 대법원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을 유독 배려하는 수사를 한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공교롭게도 이 총장 퇴임을 앞두고 하나둘 진척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밀린 숙제를 서두르는 느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원석의 레임덕의 느낌표는 사자성어 대신 수사로 말해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자주 쓰는 말에 법불악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총장이 수사에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자성어로 포장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수사로 말하는 게 검찰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대표회담 열리긴 열리나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오늘이 원래 대표회담 하는 날이었잖아요. 예. 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당장 시기를 다시 잡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지침상으로는 상태가 호전된 뒤에 24시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이 대표 몸 상태가 어떤지 이게 아직 불분명한 데가 이 오는 26, 27일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연수가 29, 30일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 워크숍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 남는 28일 수요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예, 일정이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두 대표가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 대표회담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성과가 없다면 굳이 열 필요가 없다 이런 강경 기류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생중계 제안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회동을 소위 그림 만들기로 만들려는 여당 전략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서 자신이 언급한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서 이 공개 회담을 수용하라며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오프닝 정도는 생중계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돌리는 방식으로 이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비공개로 하자. 라든지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탄력적으로 이게 왜 논란이 되냐?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 또 당내 의원 설득 등 회담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서 사실상 일극 체제인 이재명 대표보다 전략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이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25만 원 지원법 역시 실제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떤 형식으로든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대가 여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대표회담 열리긴 열리나의 느낌표는 실종된 정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여야 모두 성과 없는 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의례적으로 있어왔던 축하 난 전달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생길 정도로 불신이 깊어진 요즘 여야 대표가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꺾일 줄 모르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놀이로 잠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8월의 끝자락인데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계속되고 있고요. 무더운 날씨 속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열대야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 밤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25도, 제주와 부산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1도, 대전과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파간다, 3인 성호. 쉽게 말해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옆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니 그 주장에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반 광우병 사태 때 민주당은 소위 말해 정치적 재미를 봤습니다. 야당과 지금 과방이 논란의 핵심인 한 공영방송이 큰일 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니 많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 번쯤은 의심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드 배치를 두고도 민주당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먹어 광우병 걸린 사람 없고 전자파에 오염된 참외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인 줄 알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시끄러웠던 1년 전 민주당은 또 저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일본 문제다 보니 민주당은 극도로 흥분하더군요.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핵에 오염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세슘 우럭이나 방사능 천일염 같은 건 없었고 국민들은 차분했습니다. 온 나라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를 한 것에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은 이젠 제발 전략을 바꾸든지 적당히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